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이 나라가 폐허해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 빈자리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긴 삶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전쟁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식과 나눈 통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통화에서 자식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반갑고 따뜻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서두르는 듯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까? 혹시 전화를 걸었을 때 자식이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까? 아니면 부재 중이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 끝내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질문을 드리며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줄었다고, 요즘 젊은 세대는 원래 개인주의적이라고, 세상이 변한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105해를 살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대부분 미워서가 아닙니다. 지쳐서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선의로 한 말, 걱정해서 나온 말,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그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침묵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명절에도 오지 않는 자식이 됩니다. 나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간 강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부모가 자식과 가장 멀어지는 경우를, 가장 많이 희생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장 외면당하는 경우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온도로 전해집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노년에 절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될 말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마디는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식에게 닿는 순간 압박이 되고 비교가 되고 죄책감이 되고 결국 거리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5해를 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적은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진짜 사랑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50대였을 때 아주 가까운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인품도 반듯했습니다. 나는 그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그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도 또 해가 지나도 그는 부모님 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집에 가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지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수십 년째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싫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될 그 질문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밥상 앞에서 한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한번 같은 질문이 같은 걱정의 얼굴로 매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는 그 집의 문을 열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은 자식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식이 혼자 늙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누군가의 곁에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식의 귀에 닿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35살의 자식이 혹은 40이 넘은 자식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지난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나 그 자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제를 안고 스스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잠드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지 그 자식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부모의 입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말이 나오면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부모가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고향집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전화통화가 짧아지고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냐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자식이 결혼을 한 뒤에도 계속됩니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거나 늦추는 데에는 우리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거비용, 교육비, 직장의 불안정함, 육아 환경의 어려움.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0.7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게으르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식에게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냐는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것은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속도와 선택을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는 끊임없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거리를 만듭니다. 나는 105해를 살며 이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분명히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자식의 귀에는 그것이 종종 실패 선고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실패자로 느끼게 만드는 곳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곳이라도 발길을 끊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말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손주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도 그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자식의 옆에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압니다.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자식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자식이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대가 없는 곳, 비교가 없는 곳,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어도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부모의 품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고슴도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모여듭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따뜻해지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가장 적절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간격. 철학자 쇼펜하워가 이 이야기로 인간관계를 설명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 거리를 사랑의 부족함으로 오해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연애나 직장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잘 되고 있어? 밥을 먹다가, 청소를 하다가, 전화를 하다가 틈이 날 때마다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분명히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그 질문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연애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두려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드러납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아픔을 혼자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민한 시간에 부모가 끊임없이 들여다보려 한다면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내 감정조차 부모의 판단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 느낌이 쌓이면 자식은 서서히 말문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직장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왜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지 섭섭해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사소한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벽입니다. 그 벽을 만든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께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집도 샀다던데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자식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앞에서 실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가 집을 샀다는 것을, 직장 동기가 승진했다는 것을, 대학 친구가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자식은 그것을 부모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 고통은 이미 자식의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사회가 이미 끊임없이 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SNS에서, 동창 모임에서.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곳이 없다는 느낌. 내가 도망쳐 쉬고 싶었던 그곳마저도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자식은 마음속으로 결정합니다. 이곳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결정은 발길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내가 교단에 서 있던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경쟁을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고 자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비교는 때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비교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극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부모가 그 말을 하려는 의도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와 결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뿌린 씨앗이라도 잘못된 땅에 뿌리면 독초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사생활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솔직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교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네 속도대로 가면 된다. 그 한마디가 수십 번의 비교보다 훨씬 강하게 자식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품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인정입니다. 비교 없는 존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환영해주는 시선. 그 품이 있는 한 자식은 아무리 지쳐도 결국 돌아옵니다. 고슴도치들이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찾아냈듯이 부모와 자식도
그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거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키는 배려입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내가 90이 넘었을 무렵 오랜 친구 하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고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석이 형, 나는 요즘 자식들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친구가 자식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화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몸은 좀 챙기고 있어?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그리고 통화가 끝날 때면 어김없이 이 말이 따라왔습니다.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끔은 연락 좀 해라. 나는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전화했을 때 자식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얼마나 시간을 썼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뭐 별 이야기가 없던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별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식이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었던 것임을. 여러분, 나는 이 두 가지 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중 하나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밥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끼니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머니가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봐 주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수십 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매주 반복되고 매달 반복되고 몇 년째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한 걱정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됩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이 5글자를 입에서 내뱉고 나면 자식은 이미 그 통화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낍니다. 그것으로 통화는 끝납니다. 진짜 대화는 시작되지도 않은 채로. 그리고 그런 통화가 반복될수록 자식은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전화는 받아봤자 똑같은 말만 오가는 통화라고. 그것이 전화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요즘 왜 전화도 잘 안 하냐? 이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서운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전화를 하지 못한 날들이 쌓일수록 그 죄책감도 함께 쌓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죄책감을 주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방식으로 그 죄책감을 회피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는 것은
연락을 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더 줄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는 이것이 자식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오히려 그 죄책감의 무게도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처음 5분은 그냥 자식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자식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할 것이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화를 마칠 때 왜 이제야 전화했냐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죄책감이 아니라 온기를 남깁니다. 온기가 남는 통화를 한 자식은 다음에 또 전화를 합니다. 나는 105해를 살면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은 온도가 높을수록 오래 남습니다. 차가운 말 100마디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속에 훨씬 깊이, 훨씬 오래 머무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전화를 하더라도 그 통화가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끊어가는 것입니다. 진심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온도로 전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기다리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화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났을 때 자식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통화,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통화, 그런 통화가 쌓이면 자식은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바빠서 전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하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짜 연결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더 따뜻한, 더 적은 말입니다. 이제 7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앞서 6가지 말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것을 무너뜨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은 내가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진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늙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늙으면 어떡하려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 말을 자식에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식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긴 세월 동안 헌신해 온 것들이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께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105해를 살아온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충분히 효도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내가 부모의 노후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내가 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두 감정이 뒤섞이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과 동시에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느끼는 무거움이 공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무거워진다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종류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한 종류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기대는 노인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 탓, 외로우면 자식 탓, 노후가 불안하면 자식 탓, 자식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자식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노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또 한 종류는 스스로 서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건강을 스스로 챙겼고, 돈을 스스로 관리했고, 외로움을 스스로 달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고,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노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 곁에 있을 때 그들은 죄책감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의존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칙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짐이 되는 노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식이 기꺼이 찾아오고 싶은 노인으로 살 것인가. 나는 오래전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노후의 무게를 자식의 어깨 위에 올려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고, 재정을 스스로 관리했고, 외로운 시간은 책과 함께 사유와 함께 채웠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년의 돈은 방파제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뒤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플 때 자식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독립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받은 자식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부모 곁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안식처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안식처, 정신적인 안식처, 자식이 없어도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스스로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먼저 만드는 것이 자식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우리 늙으면 어떡하려고 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노년을 위해 나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식은 강한 부모를 존경합니다. 자립하는 부모를 편안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편안한 사람 곁에는 기꺼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해질수록 자식은 더 가까이 옵니다. 이것이 내가 105해를 살며 배운 역설입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짜 문법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7가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는 말,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냐는 말, 그 사람이랑은 잘 되고 있냐는 말, 네 친구는 벌써 집도 샀다는 말,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왜 전화도 잘 안 하냐는 말, 그리고 우리 늙으면 어떡하려고 하는 말. 이 7가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죄책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탓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살아오는 동안 그 말들을 해본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보인 적도 있고 비교하는 말을 한 적도 있고 나의 불안을 자식에게 전가한 적도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105해를 산 나도 그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온도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따뜻한 온도의 말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날 손에 쥐어진 따뜻한 찻잔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그 온기가 기억 속에 남습니다. 반면 차가운 온도의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람의 마음을 닿게 만듭니다. 그것은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나는 50년 넘게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식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물을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썩었습니다. 햇빛이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햇빛에 내놓으면 잎이 타들어갔습니다.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은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물을 주고 언제 물을 주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 언제 햇빛을 쬐게 하고 언제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그것이 식물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더 많이 걱정한다고 해서, 더 많이 물어본다고 해서, 더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자식과 오래 깊이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결혼 이야기도, 손주 이야기도, 밥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별일 없지.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그리고 자식이 말하고 싶어 하면 들어주십시오. 말하고 싶지 않아 보이면 억지로 끌어내지 마십시오. 통화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짧은 통화 속에 담긴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자식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끔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더 자주 연락이 올 것입니다.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옵니다. 마치 봄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이미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 변화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 한 가지 말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105해를 살았으니 이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합니다. 내가 이 긴 세월 동안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연락이 뜸해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와 걱정과 잔소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따뜻한 침묵을 채우십시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느낄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비워내는 데서 옵니다. 그 비움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여러분 곁으로 자식이 돌아올 것입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고요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잡으려 하지 말고 서로의 곁을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너무 꽉 쥐면 손 안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사랑도 너무 강하게 붙잡으면 사라집니다. 살며시 손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그 손 위에 자식이 스스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105살의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